안녕하세요. 세상사돌보기입니다. 한반도 통일 예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는 도선비기입니다. 네, 도선비기는 정감록의 한 부분으로서 현재까지 지내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정감록은 조선의 이제 패망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조선시대 내내 이제 검서로 좀 분류가 되었던 책이고, 정감록은 그 당시 전해졌던 여러 예언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대부분이 전택원이란 분이 지으신 천년의 만남이란 책에서 제가 접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대신 전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국내 주요 신문사에 기자를 하셨고, 이게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분이 지금 아마 여든이 넘으신 것 같은데, 이 책은 2010년에 아마 세상에 나왔고요. 유일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쓴. 그래서 뭐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책을 뭐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책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진심으로 썼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는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또 책을 읽을 때 그 느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책은 그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책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도선대사는 아마 풍수지리설로 많은 분들이 그냥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은 800년, 서기 800년대 사람입니다. 즉 신라시대, 통일신라 말기의 사람이고요. 고향은 전남 영광이고, 지금도 그 도갑사라는 절이 있죠. 그 아마 월출산에 기슭에 있는 도갑사라는 절이 있고, 그 밑에 그 골짜기를 내려오면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그래서 도선비기가 사실 도서관에도 보면은 그 원문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는 271자로 되어 있고요. 800년대 분이 쓰신 거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1000년이 넘은 그 옛날에 쓰여진 책입니다. 271자로 아까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이 놀랍게도 이 도선대사가 도선비기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단지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통일 국가가 새로운 세상을 이끄는 그 중심 국가가 된다, 이런 예언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271자 그 자체만으로는 참 해석이 힘든 부분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태곤이라는 이 저자분은 그 동학 아시죠? 1800년대 후반 조선 시대 이제 말기 세상이 혼란하던 시절에 등장한 그 동학에 이제 동학을 처음 이제 주창했던 그 최재우, 그리고 그 이대 그 물려받은 최시형, 이런 분들의 언급 속에서 도선비기를 그 동학의 그 주요 인물들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도선비기를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이분들이, 이 저자가 발견을 하셨고, 그 내용들이 이제 이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제가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뭐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 저자분의 의견에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선비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운데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이 동학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선비기는 동학의 탄생, 그리고 동학의 어떤 그 순간의 실패, 그리고 그 디딤돌로서 해서 우리 한반도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강한 계기를 남겨놓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최시행이나 최재우도 도순비기를 직접 언급한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도순비기와 짝을 같이 하는, 그리고 도순비기 해석을 도우는, 또 도순비기 없이는 그 동학의 그 주창자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이렇게 맞물림을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질지도 몰라서 두 편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도순비기의 270한자를 보겠습니다. 270한자의 대는 1000년 훨씬 전에 쓰여진 내용인데, 270한자의 대부분이 60에서 70%가 1800년대 이후를 언급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 도순이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대로 안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도순비기를 읽어보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도순비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이 천년의 만남을 지으신 전태근 제자분의 글쓴이의 이제 생각이시고요. 혹시 제가 생각을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순비기는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옥룡자가 묻고 일행 선생이 대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자는 도순의 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사만산천이 어떠한가? 한반도 땅이 어떠한가? 이를 묻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간신영구, 간신이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고, 이륙양신, 비명손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륙양신, 즉 충성스러운 신하가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자기 신체를 훼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륙양신, 여기에 대한 부연수, 이게 이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죠. 해석이. 이륙양신, 양신은 알겠는데 이륙이 무엇이냐. 여기서 동학 최재우와 최시영의 말을 빌려서 저자는 이륙이 주역괴, 그 수산근이라고 있습니다. 수산근의 음효죠. 두 번째, 아래쪽에서 두 번째 효가 그 신하로 이제 비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왕을 도우기 위해서 충정을 다하는 신하. 그렇지만 주위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걸 특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신하로 묘사의 그 주역의 수산근괴에서는 이륙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것이 수산근괴, 주역의 수산근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륙이라는 것은 양신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떤 여건에 처해 있는지,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많은 걸 하고 싶지만은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신하가 결국에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손신, 몸을 손상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어려운 한자들입니다만 찾아보면은 협의 원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산골짝 속에 이렇게 있는 그 원한이 가득한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은 여산화 이동적, 산에 피는 꽃처럼 같이 붉어진다. 그리고 강상 의혼이죠. 강 위에 의로운 혼들은 여호수이 동벽, 호수물처럼 같이 푸르다. 뭐 이런 약간 서정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이륙 양신이 결국은 희생이 돼서 산하와 같이 아름다운 산으로 가서는 꽃이 되고 강으로 가서는 푸르디푸른 물이 되어서 우리한테 큰 인상을 남기고 우리와 같이 흘러간다, 우리의 산하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구체적인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건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일단 고구려 시대는 뛰어넘었어요. 도선대사 자체는 신라 사람인데 고려 시대를 뛰어넘고 그 다음 조선시대 중반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임진년에 도이 준국이고 가이 백송이라고 했습니다.
임진년 아니죠. 섬나라 왜구들이, 섬나라 오랑캐들이 나라에 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백에 의지할 만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송백은 당시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의 이여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 병자, 북호망국입니다. 병자호란을 언급합니다. 북쪽 오랑캐가 나라를 가득 채웁니다. 근데 상황은 임진왜란 때보다 훨씬 힘들어서, 임진왜란 때는 기댈 때라도 있었습니다만은 병자년에는 산분리, 수분리입니다. 산으로 가도 도망갈 곳이, 살아날 곳이 없고, 물로 가도 살아날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이 이어궁궁입니다. 오직 궁궁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궁궁이라는 것은 동학이나 동학을 이어받은 민족 종교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 궁궁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늘의 순리대로 사는 것,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 그리고 하늘이 자기한테 주어진 의무를 도리에 맞게 하는 것.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어려움에 우리가 결국 나라를 잃었죠. 병자호란 때. 하지만은 마음까지는 잃지 말고 하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가지면서 이 뜻을 이어가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기단전, 우삼기대, 무양지주. 자, 이건 이제 시대적 순서는 살짝 앞으로 갑니다만은 조선 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가위 가지가 유일하게 전해지다가 그 3대째 일어서 거기에 이제 조선 문종이죠. 태종의 아들. 그 다음 무양지주, 양기가 부족한 왕이 등장을 하고, 하위 이현, 어떻게 이 사람이 현명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수지제, 수염이 많은 동생이라고 도선대사가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는 돌이켜보면 양녕대군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죠. 내하 찬운, 어찌 운을 찬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도순비기는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초에 대한 언급은 조선 초에 대한 언급이고 조선의 시작이기 때문에 전체가 시작부터 어긋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지우 무신, 야유 부장지졸, 성유 고립지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년에 이르러서는 조선시대 후반부로 넘어왔습니다. 들판에는 장수 없는 병들들이 있고, 성 내에는 고립된 주인이 있다, 즉 왕이 있다. 그리고 일개 유원, 삼군 허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어떤 소문에도 3개의 군 사람들이 공허히 놀란다, 근거 없이 놀란다.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판에서는 나라가 쇠락해지자 많은 밀란들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무장지졸은 그 밀란에 참여한 민초들을 의미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 내부에는 고립된 왕이 있는 거죠. 그 고립됐다는 게 민중들로부터 고립됐다는 의미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했던 소문도 많고, 그 소문에 나라가 휩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다음 부자언절, 태호지부, 호태지부, 장우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간에 절연을 한다는 거죠. 정을 끊는다는 것인데, 대원군과 고종 간의 이야기입니다. 대원군이 사망했을 때 고종은 아버지 장리석에 가지를 않습니다. 태호지부는 호랑이 털을 가진 부인인데, 이서는 민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우금호, 금호라면 금으로 만든 병에 보관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단지 뭐 귀하게 보관을 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저자분이 발견하신 것은 민비가 최후를 보낸 그 경복궁 내에 그 장소, 일본의 그 낭인들한테
목숨을 잃은 그 장소가 아마 금호로 시작되는 건물명입니다. 금호장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언둔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장우라는 것이 그 안에서 사망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척포 가분, 배기 이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포 가분, 즉 배 한 척을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하얀 옷이 푸른색으로 바뀐다. 이거는 구한말에 저희가 개항을 하면서 서양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서 혼란이 생기는데, 배 한 포도 나눠서 서로 쭉 사고 팔게 됐고, 하얀 옷은 그 당시 외국에서 공산품으로 저희한테 들어왔던 주요 상품 중 하나인 그 당목이라고 하는 그 옷을 우리 사람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시장이 많이 교란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리고 지사지의 미도, 즉 뜻이 있는 사람들의 의지는 오리무중이고, 우부지언필중, 좀 모질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맞는다. 세상이 엄청나게 타락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죠. 그 다음 여주겸정, 아까 민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여자가 정치를 겸한다. 그리고 그 다음 국제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갑자지주의 을자피지, 갑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을이 피해를 보고, 동린지과 서린편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 이웃의 잘못이죠. 우리에게 동쪽 이웃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서쪽 이웃, 즉 우리죠.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일본의 과오로 우리가 뒤집어 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것이 무사지주. 이열, 왕이 없는, 자손이 없는 왕이죠. 기위양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쪽으로 다 기댄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사지주는 당연히 고종입니다. 그래서 위태스러웠죠. 자신의 위치가.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양면, 중국의 기대기, 청나라의 기대기도 하고 러시아의 기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자지장, 대를 이어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손을 가진, 아니면 후배를 가진 그 장군은 한화일주, 한가히 누워서 어느 어떤 지역에 한가히 누워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해석이 어려웠던 부분이죠. 유자지장, 한화일주. 그래서 이 책의 아마 저자분이 동학과 도순비기의 연결고리를 찾았던 부분이 바로 이 한화일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유자지장은 동학의 장시자인 최재우를 의미합니다. 즉 최재우는 당시 참사를 당했지만 그의 뜻은 이어져 가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왕인 고종은 최고의 군이 앉아 있었지만은 그의 뜻은 이어지지 못하고 그의 생존을 위해서 양쪽에 기대는 형국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자지장 한화일주, 대신 최재우는 비명에 갔지만 그의 뜻은 이어졌죠. 그래서 한가로이 경주에 본인의 무덤 속에서 누워있다. 이렇게 이 저자분은 해석을 했습니다. 약봉성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은 젊은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하셨고요. 여기서 약은 앞에 언급드린 유자의 그 자입니다. 즉 그 당시 동학의 뜻을 이었던 젊은 세대가 성년, 즉 좋은 때를 만나서 성백학이 선서, 백학을 타고, 백학은 성스러운 존재죠. 그리고 먼저 서쪽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때를 그렇게 봤습니다. 성스러운 때를 만나서 백학을 타고 선사한다. 즉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한 것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이렇게 예언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백학을 타고 서방을 이제 저희가 지향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해방된 나라가.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비산비야,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다. 야착청이 이 자남이죠. 들판을 가득한 사람들은 푸른 옷을 입고 있고, 이 사람들은 남쪽에서 왔다. 그리고 비호비외다. 북쪽 오랑캐도 아니고 바다 건너 외부도 아니다. 여기서 비야는 해방 후에 그 혼란스러운, 저희가 서구를 급속히 서구가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언급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들판에 이 푸른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서 온 이 사람들은 이 저자는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죠. 뒤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북쪽 오랑캐도 아니고 외구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해방을 이후에 급격히 서구화를 진행하면서 그 혼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기당인묘라고 했죠. 인묘년에 이르러서 남북, 여기서 남북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필요한 것은 지금 1950년 그때밖에 없습니다. 45년부터 시작, 해방 이후에 남북한 분리된 정부가 생기는 그 시기죠. 그래서 도선이 1000년 전에 이 남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 전쟁이 벌어진 1950년이 즉 호랑이 해입니다. 51년이 토끼 해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형 정치, 솥다리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즉, 이 말에서 구체적으로 도수는 언급하지 않지만 인묘년 1950년 51년을 맞아서 그런 서구화를 위한 그런 혼란이 있는 그 와중에 남북이 전쟁을 하고 남북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태위태한 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내용은 부이예극입니다. 이 씨를 도와주고 가시들을 잘라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분은 이 씨를 이성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들은 그 경쟁자들이죠.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이 씨를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주체는 미국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나서 국기 보정, 나라의 기틀이 제대로 잡힌다. 그 다음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일국시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나라로서 안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구화를 진행을 하고 혼란한 와중에서 남북이 전쟁을 해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집권을 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라가 차츰 안정이 돼서 결국에는 한 나라로서 안정이 된다. 이렇게 도순비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할 내용은 통일이 된다. 일국,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한 나라가 된다는 내용이 덧붙여서 그 주체가 남한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거든요. 남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부이예극이죠. 그래서 이 도순비기의 이 부분은 통일이 되되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나라로서 안정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 도순비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수지공,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공이냐? 자, 그 말은 한 나라로서 안정을 된다는 의미가 상당히 도순비기의 내용 중에서 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지막 완성에 가까운 것이죠. 한 나라로서 안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뒤에 부연하면서 묻습니다.
한 나라로서 안정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 공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누가 그 공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만큼 한 나라로서 통일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우리 1000년 이상 본인이 예언을 함에 있어서 유피 전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전업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전업이 무엇이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업은 무엇이냐? 총명신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신예는 주역에도 나오고 중용에도 등장하는 언어입니다. 앞에 총명하다는 다들 아실 거고, 총명하다는 것이고, 신과 같이 예, 이것도 지혜로운 거죠. 되게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즉 전업은 그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궁궁이 기억나시죠? 궁궁. 예. 병자호란을 맞았을 때 우리가 오히려 버틸 수 있는 것은 나라도 잃어버렸죠. 산으로 가서 피할 데가 없고 물로 가도 피할 데가 없어요. 오히려 궁궁, 즉 몸으로 버티면서 온갖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우리의 뜻, 우리의 을을 그대로 물려주자 하는 그 부분이 이것은 전업입니다. 총명신예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며 성실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한 나라의 국가로서 안정이 되고 그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병서세입니다. 서쪽 변방에서 병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천자 가내, 이로 인해서 기병서세로 인해서 하늘과 인간이 기파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천년의 만남의 저자분은 서세, 아까 저희가 백학을 타고 서쪽으로 간다, 서향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서세로 이분은 읽으셨어요. 그래서 서쪽의 변방이 곧 우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신 거죠. 거기서 병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물리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취지를, 우리의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서 갖추게 된 우리의 새로운 문화와 취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어떤 천병 같은, 천병이라는 소리를 쓰지 않습니까? 즉 뭐 한류스타, 뭐 하나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고개가 갸웃거리면서 제 생각을 조금 보태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구를 지향한다 하지만 우리를 서라고 표현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학난에서 장수가 없는 병졸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밀란은 동학운동, 동학난이라고 불렀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작게는 2-30만, 많게는 5-60만 이상의 민초가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병이라는 부분이 실제 어떤 전쟁을 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서세는 이미 한국은 통일이 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던 서양 주도의 문명의 중심이 태평양을 건너서 동양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서쪽에 변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기 서자는 진짜 서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아무리 서구를 지향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를 서양의 변방으로 부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자, 동양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죠. 그럼 서구는 여태까지 있던 그 거품들과 본인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잃을 때 생기는 거품의 빠짐이 있겠죠. 그게 큰 전환점에서 어떤 전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순리대로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도서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예언한 것입니다. 어떤 고비마다 과연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의 결말이 여태까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게 더 좋은 선택이구나를 뼛속 깊이 새기게 해서 마침내 하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같아지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도서는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통일도 됐지요. 통일이 됐고 그 다음 세상에 분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 우리가 이때까지 누적된 그 잘못들이 어떤 분쟁으로서 해소가 되면서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삼린조안입니다. 주위의 세 이웃들이, 가까운 이웃이겠죠. 여기는 서세하고는 다른 이웃입니다. 주위 주변의 이웃들이, 이웃 국가들이 한반도가 통일된 한국이 안정되는데 다들 조음을 준다, 박수를 친다. 당신이 총대를 매라. 한반도 네가 총대를 매라. 네가 이겼다. 내 뜻이 맞다. 라고 주도권을 가져오고 주위가 그것을 박수치고 응원하고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계룡산이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계룡산이 나오죠. 이 계룡산은 다시 주역을 찾아봐야 되는데 주역에 풍내익교라고 있습니다. 풍은 바람이고 내는 내우죠. 익은 더할 익자입니다. 풍내익입니다. 그 풍이 동물로 표현하면 닭이고 내가 동물로 표현하자면 용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 풍내익계로 인해서 우리가 계룡산 도읍설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익이라는 무엇이냐? 풍내익이라는 것은 위에서 꺼내서 아래를 받쳐줘서 전체가 같이 덕을 보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는 게 풍내익계의 그 풀이거든요. 즉 삼린조안입니다. 세상을 편하게 만들었죠. 주위가 추대를 받는 것입니다. 앞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세상은 혼란이 있습니다. 큰 변화로 가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다른 것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역과 동양학에서 이야기하는 선천과 후천의 갈림길의 중심에 제 통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두 예언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룡산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가 풍내익, 즉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홍익인간 제세 이하의 새로운 패러다임, 패자로서 패권 위주의 어떤 리더십이 아닌 어떤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 새로운 패러다임,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제시한다, 그런 상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제 제자분의 해석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삼자 조난이다, 전환이다. 삼자가 다 이제 감사하면서 편안해진다. 저는 이 삼자를 뭐 유불선으로 제자분은 보셨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지난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동서양이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지금은 그들이 조화를 한다기보다는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더 많죠. 우열을 가리려 그러고 이제 그런 게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생태계라고 하면 생태계, 아니면 새로운 문화라가 재창조되는, 끝맺음을 하고 새로운 세팅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른 탄허 스님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선 비기를 봐서는 정확한 통일의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학을 창제한, 동학을 이제 주창한 최재우와 최시영의 언급들을 비교를 해보면 최재우는 1860년, 즉 본인이 돌을 깨친 날입니다.
그 날을 후천의 시작으로 보면서 삼갑자 후에 우리 후손들은 좋은 세상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만남 이 저자분은 1860년 후에 삼갑자면 60년 곱하기 3입니다. 180년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책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8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좋은 세상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으며 도선비기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638, 180년을 더하면은 2040년이 됩니다. 2040년. 그래서 2040년까지는 통일이 되고 그 통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단지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반도가 주위의 추대를 받으면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 어떤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문화를 세계 전파하는 지난 수천 년간 인류가 동양 서양을 오가면서 각자 발전하면서 그렇지만 너무 세분화돼서 서로 반목이 심했던 그 문명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시점이 2040년까지 발생을 한다. 2040년, 60년 단위로 한 세대가 60년은 두 세대로 이루어지죠. 한 세대에서 한 번의 현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2010년부터 2040년 30년 기간이죠. 우리가 속해 있죠. 그중에 이미 10년은 지났고 2020년이니까 앞으로 2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느끼다시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도선비기와 도선비기는 이런 동학이라는 어떤 마중물을 통해서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학은 부지 실패했지만 어떨 때는 또 서구 문명에 대한 단순한 저항으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우리의 을을 지키기 위한 어떤 디딤돌로서 또는 마중물로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했고 당시 최재와 최시영은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문득 받아든 것이 저를 포함한 또 이 글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그게 지금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고맙습니다.